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어제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구금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남아있는 과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갖다 들게 되고 수갑 처리해요. 뭐 덮고 사는 거나 뭐나 별로 안 좋은 거 줬으니까 우리한테 범죄자 취급을 하죠. 범죄자 취급을. 한 군데 100여 명, 어떤 데는 한 50명. 침대가 부족하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죽겠어요. 이혼 비자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나갔고 구금됐다고는 전혀 생각 못하고 그 쇠사슬로 묶고 수갑을 채우고 무슨 중범죄자 대하듯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번 일주일이 어떻게 흘러갔나 싶어요. 일단 돌아오는 과정도 굉장히 순탄치가 않았잖아요. 갑자기 돌아오기로 한 날 미국 측의 요구로 하루 연기되고 겨우겨우 해서 일단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그간의 과정을 먼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9월 4일 날이죠. 조지아주에 우리 현대자동차하고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하고 합작으로 거기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마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국하고 국토안보부 직원들 그리고 FBI 등 해서 연방기관 10개 네. 기관이 500명 규모로 헬기를 동원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해가지고 군용 차량까지 동원해서 거기서 급습을 해서 네. 체포를 해갔거든요. 475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된 결과 한국인은 317명, 물론 이제 돌아오신 분은 316명이고 한 분은 거기에 남아 있죠. 굉장히 이제 열악한 시설에서 구금이 됐고 그것이 이제 구금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의 그 뭐 우리로 봐서는 인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케이블 타이를 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쇠사랑을 찬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리고 그 구금 시설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급히 이제 대책반을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도 바로 현장에 급파를 하고 워싱턴에 있는 원래는 이제 애틀란타에도 총영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그만둬서 이제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워싱턴에 있는 총영사가 거기를 가서 면담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협의가 곧 끝났다. 그래서 10일이나 11일쯤 돼서는 뭐 한국 시간으로 하면 11일일 거고 미국 시간으로 10일 날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출발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스톱이 된 거죠. 그때 또 놀랐어요. 네, 이러다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가족들도 놀라고 본인들은 더 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것이 이제 해프닝 또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거 이제 숙련자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좀 남아 있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루가 더 연기가 돼서 네. 11일 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어찌됐든 우리 한국에는 어제 오후에 무사하게 도착을 했는데 네. 뭐 도착해서 지금 어떤 심정이었냐 하는 것은 지금 도착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말씀하신 그 리포터를 통해서 다 아셨을 텐데요. 저분들이 구금당한 것이 범죄자 취급받았다는 거 네.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혹시 미국에 재입국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저분들한테 있을 텐데 어찌됐든 네. 원래 돌아오시도록 계획했던 316분이 모두 네. 안전하게 귀국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정말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또 그렇죠. 느껴졌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금된 한국인 중에서 한 분은 돌아오지 않고 그렇죠. 거기에서 구금된 상태로 이민 재판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면서 남아 있기로 했잖아요. 네네. 본인이 지금 구금됐던 사실이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였겠죠. 네, 그분은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가족도 거기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영주권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고
또 이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 네. 그게 이제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 명칭이 이제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그것까지 받은 분이에요. 취업 허가. 그렇죠. 취업 허가서. 예, 예, 정확합니다. 취업 허가서. 취업 허가서까지 이분은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한 거죠. 예. 내가 왜 여기에 저기 다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영주권 이거 신청한 것이 다시 이제 말살이 될 수도 있고 네. 영영 이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족하고 영영 이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선택에서 남았고 그 남은 인원을 위해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영사 조력을 해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영사 조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민단속국에서는 이렇게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무자비하게 단속 작업을 벌여왔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예, 미국은 뭐 지금 이민사관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눈에 불을 켜고 네. 이렇게 이제 막 잡아들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한 것이 반이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불법 체류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이제 100만 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이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백악관의 밀러라고는 부비서실장입니다. 네. 이 사람이 아주 젊은 분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반이민의 최선봉에 서 있어서 관련 부처들을 갖다가 조정 통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회의를 한 번 했어요. 회의할 때 이민사관국 불러들이고 국토안보부 불러들여서 도대체 하루에 몇 명씩 이렇게 추방하느냐 하니까 665명 정도 됩니다. 그랬어요. 아니 올해 100만 명을 추방하려고 하면 한 달에 3,000명을 내보내야 되는, 하루에 3,000명씩을 내보내야 되는데 665명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4배로 더 해서 이제 내보내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민사관국에서도 이제 막 아무데나 이제 막 들어가서 네. 이제 체포하는 거죠. 뭐 시카고도 가고 LA도 가고 홈디포라고 아시죠? 그게 주로 일용직들이 거기 많이 갑니다. 예. 일용직이라고 하면은 그 신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안한 신분들이잖아요. 네.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거기 가서 이제 무자비로 이제 잡아가고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상 지난 2월 달, 3월 달에도 베네수엘라 출신들 100명, 200명씩 해가지고 뭐 미국에 쿠바에 있는 미국의 간타나무 기지로 보내고 예. 또 다른 나라의 테러 범죄를 수용하는 대로 막 바로 보내버리고 네. 그 바로 보내는 그 와중에 그중에 어떤 사람은 미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왜 그런 사람도 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 죄 지은 거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죄를 연결해서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소위 말해서 미국을 뭐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고 하는 마가파들 예. 그러니까 공화당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 중간선거 11월 달에 있는 집토끼들을 단속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차별한 단속이 지금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번 같은 단속은 미국 건국 역사상 최초로 가장 많은 단속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뭐 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한국인들이 1명, 2명도 아니고 예. 30명도 아니고 317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미국의 그 관련되는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는 것은 예.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아니 미국에서 아무리 이민 단속에 대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체포를 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 한국인 근로자들 중에는 뭐 임신한 사람도 있었다고 네. 하고 굉장히 구금 과정에서 불필요한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체포 과정에서의 불법성이라든지 구금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소송은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국내법하고 이제 한국의 국내법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이제 술 취하신 분들이 뭐 파출소 들어가서 집기 던지고 경찰 두드려 패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경찰들 겨우겨우 말리고 하지 예를 들어서 그 술 취해서 난동 부린 사람 두드려 패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경찰들이 다 총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총기 사고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바로 그냥
총으로 쏴버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쪽은 법이 모든 것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미국의 엄격하다. 엄격하고 미국의 국내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행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인들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케이블 타이 채우고 쇠쇠랑 채우고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뭐 구타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구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필요하면은 아마 그런 것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당했으면은 소송을 뭐 한 가능성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총을 들이대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겁박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기껏 해봤자 이제 전자 충격기 정도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이민세관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총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을 대할 때도 얼굴에 대고 바로 그냥 총을 겨누는 그런 형태거든요. 실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국내법으로 미국을 보는 것은 좀 곤란하다. 미국은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의 시각에서 봐야 그나마 이해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번에 들어온 한국인들이 일단은 강제 추방이 아니고 자진 출국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걱정이 됐던 건 다시 미국에 입국은 가능한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국무부 장관하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진 출국 형식을 취하면서 이분들이 다시 돌아가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확언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 외교부에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좀 이렇게 해줘야 이번에 귀국하신 분들이 좀 마음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혹시 이제 가보시고 또 비자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전자여권 그러니까 에스타라고 하는 거 그거 받아서 미국 잠시 여행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미국에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양식이 있어요. DS 160이라고 하는 양식. 그 양식이 몇 장이 돼요. 몇 장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혹시 미국에서 체포된 사실이 있습니까? Yes, No. 그거거든요. 그게 뭐라고 한 게 없어요. 그냥 Yes, No만 이제 거기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 Yes를 하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영사하고 인터뷰를 할 때 왜 그랬는지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일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돌아오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못 나가는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되면은 내 아이들도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하는데 F 비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무부 장관하고 이 부분이 클리어 됐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저 밑에 세포 뿌리까지 가가지고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안 좋은 영향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클리어가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뭐 체포된 적이 없다라고 뭐 하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포된 적이 있다고 했을 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 그리고 영사하고 인터뷰할 때 이 문제는 넘어가는 걸로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우리 외교부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 돌아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현재 남아있는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미국에 또 갈 일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미국에 자칫 잘못 나갔다가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비자 문제를 좀 개선해야겠다. 워킹그룹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지금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이제 크게 세 가지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H-1B 비자 그리고 에스타라고 하는 거 이번에 우리 316분을 대충 보면 한 50대 50 정도 되더라고요. 한 50%는 H-1B 비자 받아가지고. 한 50%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 50% 에스타 받아서 가셨더라고요. 단기 상용 비자하고 전자 여권 비자죠.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미국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문구 중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가가지고 뭐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가서 뭐 일하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미국이 해석할 때는 달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 급습을 해서 단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도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이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해석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좀 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H1B 비자, 또 H2B 비자. H2B는 이제 비농업 비자니까요. H1B는 전문 비자고요. 예. 여기에 대한 쿼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한테는 페이버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이걸 줬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뭐 인구가 비교가 안 될 정도지만 예. 거기에 연 4,500명을 할당을 해줬어요. 칠레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400명 정도. 근데 우리나라만 그동안 안 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우리가 거예요? 이제 그게 싱가포르하고 페루하고가 2002년, 2003년도에 체결이 됐고 FTA를 예. 대한민국은 2007년도에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FTA를 재개정도 물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02년, 2003년도에 체결했던 싱가포르나 칠레는 해주고 네. 우리부터는 이제 안 해준 거죠. 더 그래서 까다로워진 거군요. 그렇죠. 훨씬 더 이제 까다로워진 거죠. 그것 예.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H1B 비자를 1년에 미국이 몇 개를 이제 할당을 하느냐면 8만 5천 개를 할당을 해요. 예. 그중에 2만 개는 미국에서 석박사학위 받은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 미국에 남아서 취직하겠다면 그 사람한테 일단 먼저 줘요. 네. 그럼 나머지 6만 5천 개거든요. 네. 6만 5천 개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나라들 주고 그럼 우리나라도 신청은 하는데 평균을 한번 따져보니까 한 2천 명 정도 받습니다. 1년에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는 택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 비자 받는 게 까다롭다 까다롭고 이렇게 시간이 소문이 오래 났던 거군요. 걸리죠. 예.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H1B 비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호주가 받은 방식인데 호주인만을 위한 비자. 그것을 이제 E3 비자라고 해요. 임플로이먼트 카테고리 3라는 이런 이제 뜻이겠죠. 새로운 비자를 또 만들어내는. 그렇죠. 네. 우리 한국은 이게 이미 한국은 이런 임플로이먼트 4 예. 그러니까 E4 비자라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네.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이에요. 예.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계류를 시켰는데 통과가 안 되고 계류시켰는데 통과가 안 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지하는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네, 오히려 네, 더 네. 많아져야 되는데 왜? 그만큼 미국의 반이민 정세가 강해졌다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바로 B1B 비자라고 하는 단기 상용 비자고 에스타 여기다 문구 해석하는 거하고 H1B 비자 쿼터 늘리는 거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의회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건 좀 시간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석방된 당일에 미국에서 관세 협상 얘기를 또 네, 네, 꺼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좀 황당했던 게 무역 협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 협상했던 거를 그 이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네. 아니 7월에 네. 우리 분명히 관세 협상해서 15%로 낮추겠다. 네. 이렇게 다 합의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세부 예. 내용은 이제 구체화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김정관 우리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한 날짜에 맞춰서 일부러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서명했다, 니들도 서명해라 이 얘기거든요. 절대로 바뀔 일 없다, 네. 융통성 없어 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일본하고 그 미국하고 지금 서명한 내용이 뭔지가 우선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투자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 미국이 90% 이익을 가져가고 일본이 10% 이익을 가지고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 미국이 90% 이익을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관세도 15% 이렇게 낮춰주고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한국도 이걸 따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본이랑 똑같이 해라 이거죠. 그렇죠. 한국은 이제 3,500억 불인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경제 규모가 완전히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GDP 면에서 보면은 일본은 우리보다 2.5배 정도 되고요. 일본은 그래도 엔화라고 하는 기축통화국이에요. 근데 우리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3,500억 불이면은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국이 한 4,100억, 200억 정도 될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 3,500억 불 줘버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국의 한 85% 이상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 당장 디폴트 될 수 있어요. 금융위기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일본 같은 다른데? 경우에는 우리보다 외환 보유고가요 3배가 더 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금융 순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외국에 돈 빌려준 거하고 예. 그다음에 돈 빌린 거하고 이거 합하면 이거 3조가 넘어요. 그만큼 부자 나라예요. 예, 예. 한국은요 1조 조금 넘어요. 예. 그거보다 우리 3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경제 규모면이나 또는 기축통화국면이나 또는 외환 보유액이나 순자산 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감안을 해서 다 일본과 이제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죠. 일본과 똑같은 걸 바라느냐 이제 미국에서 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들 하고 계실 텐데 예. 원래 협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박차고 일어나기도 하고 예. 협상이 또 결렬돼서 언제 봅시다 하고 또 한 번 또 네. 더 만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울퉁불퉁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텐데 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큰 틀은 갈 것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비자 문제도 그렇고 관세 협상도 그렇고 미국과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그 계엄을 제가 막으러 나서는 순간 속담을 나는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당대표 한동훈으로서 계엄을 민주당보다 어떤 정치인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막았다. 예, 이어서 특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내란 특검 팀이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서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맞습니다.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고안해 낸 것이 재판에 그럼 증인으로 불러 세우겠다라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에 반대를 해왔고 굉장히 강하게 좀 저지를 한 네.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특검에서 지금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 대한 어떤 위법성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그 의총장을 변경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모종의 의도가 있었지 않았는가와 관련해서 네. 그 당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졌었다는 네. 겁니다. 기본적으로 계엄이 발동이 되면 그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입법부인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를 어떻게든 제동을 걸 필요가 일단 그 당시에 이 윤석열 행정부로서는 있었던 부분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 경위로 오락가락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혼선이 빚어졌는지를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굉장히 명징하게 알 수밖에 없다라고 특검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나는 계엄에는 반대하고 이건 내란 성격이 있고 위헌 위법하기 때문에 국회 의결 과정에서도 의총장을 다 국회 본청으로 왜냐하면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본청의 의원들이 소집이 됐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검에서 부른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공판전의 증인신문 과정을 가져간다는 건 예. 법원 입장에서도 형사소송법을 봤을 때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 소환이 필요한 사실상의 증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노린다고 하기보다는 한 전 대표가 그 당시에 의총 소집 맞습니다. 장소가 계속 변경됐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일 네. 테니 일단 불러서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맞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해서 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요. 이 말씀대로라면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원래 참고인 신분이었잖아요. 특검 수사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직접 나가서 좀 얘기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참고인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이 나갈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역대 그렇게 저희 형사법 체계가 그렇게 마련돼 왔던 거고.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검사 출신이었고 누구보다 이 수사 과정을 잘 알 텐데 좀 참고인이라든지 다른 수사받는 사람들이 협조를 좀 해준다면 수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 수사 협조는 다 했죠. 예. 뭐 법정에 나가서 아니면 그 수사기관에 나가서 진술하는 것만 협조가 아니잖아요. 모든 저술이나 기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더 이상 불러서 나한테 뭘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사실 특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이 기소전 증인 신문이라는 것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증거를 알고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근데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없어서는 안 될 증거를 사실을 또 알고 있다고 특검이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죠. 국내심 3명에 대해서 또 청구했어요. 이 증인신문에 대해 또 청구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몇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유일한 거의 명백한 사람인지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금 특검이 혐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혐의점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예. 그럼 기소를 못하겠죠? 그럼 기소를 못하면 재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재판을 하자는 거예요. 기소를 못할 정도의 수사 진척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사기관에 갖고 있던 모든 자료가 공개됩니다. 증인신문 할 때 제시하고 하거든요. 네. 자, 이거 보셨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못 봤어도 계속 질문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관련성이 없는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이 수집한 서류, 진술 등이 다 공개됩니다. 네. 그리고 피의자에게 통지해서 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피의자 통지해서 물론 안 올 수도 있지만 재판이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 이거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대단히 재판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과연 이게 특검이 할 일인가요? 특검은 재판만 할 수 있도록 증거와 어떤 범인 색출을 해놓고 그다음에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하면 1명 정도를 기소전 증인신문 하는 게 맞는데 줄줄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 특검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꼴이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법원에서 실제 본인들이 자신 있다고 기소한 이후에 법원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모든 수사 기록을 다 복사해서 본인이 방어권을 완벽히 준비한 뒤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기소전 증인신문은 피의자 등이 기록 복사를 못합니다. 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기록을 몰라요. 그럼 모르는 상태에 나가서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래도 계속 연이은 질문이 나옵니다. 네. 자, 이런 자리를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문제 여기서도 지금 조국 셔킹도 한참 문제되고 있는 분 그분에 대해서 기소전 증인신 문제도가 있는데 그분도 진술 거부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참고인으로 하여금 강제하도록 하는 효과 하나. 두 번째는 비익주의, 소위 수사 단계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재판 먼저 함으로써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모든 진술 증거가 공개되는 이런 공개되게 하면 낙인 효과가 있겠죠. 그런 것 같아. 사실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소도 안 됐는데 모든 것들이 공개되게 되면 그런 것 같아. 국내힘 의원들 계엄 해제 결의 방해했네. 그다음 그 당시 추경호 의원 이렇게 했네. 이런 것들이 마치 국민들께는 기정사실화, 유죄인 양 이렇게 선포되는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신중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법원이 받아들였으니까 이루어지긴 할 텐데 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안 나갈 것이다. 그 안 나가는 데에는 정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 나가면 특검에서는 강제 구인까지도 지금 하겠다는 특검이 강제 구인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다고. 특검은 법원에 강제 구인을 요청할 수는 있겠죠.
법원에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요청해서 법원이 받아줄 가능성은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환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강제 구인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통상은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고지합니다. 나오세요. 그다음에 이제 안 나오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이제 또 안 나오면 감치를 하거나. 근데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제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안 자체는 한동훈 대표의 경험치, 이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같이 움직였으면 그러면은 같이 움직일 때 서로 밀담을 나누거나 서로 공모했거나 의사소통이 있었다. 자, 이러면은 제가 뭐 특검의 어떤 그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겠는데 별도로 움직이면서 서로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한동훈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하는 것은 기소전 증인신 문제도에 안 맞고 다소 결과론적으로는 정치적인 호재로 이용당할 가능성만 큰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검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정치적으로 선동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데 만약에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법원이 이게 이제 짚어주신 대로 상당히 예외적이잖아요. 보통 증인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부르는 건데 지금 특검이 정치에 관여하려고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참고인인데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법원으로부터 그러면 저희로서는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소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 지도부였어요. 당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계엄 해제를 하는데 원내대표가 완전 다른 지시를 내린 거예요. 엇박자를 낸 겁니다. 엇박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실제로 막 우왕좌왕했어요. 그러면 그 당대표로서는 그 시급한 상황 속에서 원내대표의 당연하지만 소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경위에 대해서 너무 명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게 이거 기소 전이라도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소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피해자로 입건됐고 압수수색도 대대적으로 단행이 됐고 그러면 그 전에 아주 마침표를 정확히 찍기 위한 주요 참고인이 한동훈 당시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받아들여준 거예요. 이제 법원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필요성을 어필을 했고 법원도 거기에 대해서 심증을 굳혔는데 안 나온다라고 한다? 그럼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의 증인처럼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안 나오면 이 돈으로 과태료로 페널티를 주겠다는 선택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런 선택까지 왜 왔느냐? 이거 특검이 정치에 관여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왜 국회의 표결 이 과정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통화하고 한덕수 당시 총리와 통화한 다음에 사실상 방해했느냐? 그 경위와 관련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거예요. 가장 그 모든 상황을 통할하는 당 대표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부분이지 특검이 만약에 진짜 정치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한다면 법원이 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 기억에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고인 신분의 사람한테 맞습니다. 안 나온다고 강제 구인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참고인 과정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법률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선택한 절차가 기소전 증인 신문이라는 절차로 온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참고인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그리고 피해자성 참고인도 아니잖아요. 내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소명을 하는 거예요. 이 증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참고인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도 매우 요건이 엄격하게 돼 있어요.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범죄 수사에는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 한해서 기소전 증인신문을 하는 건데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법원이 본 거고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법원 결정을 번복하는 그런 한동훈 당대표의 결정을 그냥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저희가 기소전 증인 신문제도가 이게 사실은 약간의 남용되는 하나의 형태인데 원래는 법정에 나가서 기소된 이후에 그때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등 당사자가 이민을 간다거나 이래가지고 재판 나가서 증인신문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미리 해두자는 거거든. 원래 우리 형사법에 만든 것은. 근데 이와 같은 거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 이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남용의 여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참고인은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 만약에 구인을 인정한다 그러면 참고인을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꼴이죠.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강제로 끌려와서도 증언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네. 나는 피해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증언거부권 행사하겠다. 물론 판사가 그걸 판단하겠지만 만약에 증언거부권 행사 대상인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가는데 끌고 온다. 네. 끌고 와봐야 증언거부권 행사할 것인데. 그럼 피의자의 강제 그 소환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예. 앞뒤가 안 맞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채택했다 하더라도 일단 소환 불응에 대한 구인까지 간다는 것은 이건 네.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또 새로운 주장이 좀 나왔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있던 당일에 성형외과를 갔던 사실이 맞다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한번 관련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확정 편향의 오류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은 공천 청탁 목적으로 건네신 겁니까? 특보 임명에도 김건희 씨가 관여한 건가요? 처벌 두려워서 도망가신 겁니까? 밀항하려 하신 겁니까? 전혀 몰랐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병원에서 했다가, 예. 그러면 이게 개엄하는 날 병원을 병원을 가겠습니까? 예. 저는 병원이 가짜뉴스인 줄 알고 예. 제가 가족들 다 확인해 봤는데 예. 병원이 간 게 맞고 예. 그리고 몰랐으니까 개엄하는 줄 알았으면 병원 아니, 갔겠습니까? 저는 이제 원칙. 근데 그거 알았다면요. 예. 절대 말렸을 겁니다. 김건희여사가 권력 소유 1인데 예. 알았다면 이게 말렸겠죠. 근데 김건희여사가 판단력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항상 대통령보다 뛰어나다고 예. 말렸을 겁니다. 알았으면. 예. 몰랐던 거예요.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예, 보신 것처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저 의혹을 먼저 제기를 했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날 성형외과에 갔었다. 했을 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언비어다, 사실과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진 변호사가 성형외과 간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지금 이제 발언을 들으신 서정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게 확인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발언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 무근이면 김건희 씨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의혹 제기가 있었을 땐 설마 계엄 당일에 성형외과에 갔겠어? 라는 물음표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그렇지 않고 실제로 갔구나로 굳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엄을 정말 몰랐으니까 성형외과에 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만 네.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왜냐하면 그 헌재 그 재판 과정에서 김봉현 서울경찰청장이나 등등이 가족 문제로 호소했다. 그게 계엄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씨가 당연히 어떤 의혹의 한 당사자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계엄 당일날 병원 진료를 했던 거 아니냐. 또 한 축에서는 계엄이 선포되기 1시간 전쯤에 병원에서 좀 부랴부랴 나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지를 최소한 이후에 한 건 아닐 것이다. 계엄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이렇게 귀가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알리바이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일정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 변호사가 사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그날은 성형외과에 가 있었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다. 알았다면 어떻게 성형외과를 갔었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면은 만약에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 아니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때 당시에 했던 해명이 또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약간 거죠.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은 저는 가십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법률적이나 정치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의 배우자가 뭐 성형외과를 일과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예. 계엄 선포일이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간 시간이 뭐 2, 3시였다 이러면은 일과 시간이기 때문에 일과 시간 뭐 공무원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거 부적절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성형외과 갔는지 여부와 관련된 거짓말한 부분은 문제가 있죠. 대통령실에서 사실과 다른 어떤 발표를 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지만 네네. 실제 갔는지 사실관계 여부만 갖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논박할 대상은 아니다. 예.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계엄 당일날 그 김 여사가 예를 들어 대통령과 같이 있다거나 또는 뭐 김용현 씨나 이렇게 내란 관련된 기소된 사람과 같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계엄 알았던 것도 아니야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런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알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추가적인 정황 제시를 하다가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땐 뭐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걸 다 알고 이게 그와 연관된 거를 특검이 파악했다면 벌써 수사를 진행했겠죠.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은 갈 수 있죠. 그 부분이 뭐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요.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알았다면 이걸 말렸을 거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본인의 생각이죠. 그냥 서정주 변호사의 개인 생각이다. 그 본인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있잖아요. 네. 서열일이다라는 이런 식의 단어도 본인의 그만큼 생각인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할지 안 할지 이것까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냐라고 세간에서 김건희 여사가 서열일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차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알았다면 말렸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를 이제 본인이 추정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이 이걸 어느 방송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글쎄요. 뭐 유튜브 방송에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예. 다른 방송사 라디오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사나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권리의 대상 또는 내용인지는 제가 볼 때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비교적 대통령 부부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인사의 발언 아닙니까? 네. 그 정황들. 그러니까 1인자라고 지칭하는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대통령보다 더 위에서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 씨가 아주 종횡무진, 뭐 매간매직 의혹도 이미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고 예. 계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얼마나 희화가 되는 겁니까? 이런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줄 수 있는 건 오히려 김건희 씨였는데 그때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느라고 이 부분을 말리지도 못했다라는 게 지난 정부의 사실상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발언이 사실은 이게 뭐 재미삼아 뭐 전원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방송을 듣는 분들은 재밌지만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떤 이게 알선수재가 뇌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예. 왜냐하면 실제 그런 관계였네, 그런 위치였네라고 하면 충분히 재판장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그러면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지위였네. 예. 이런 또 어떤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은 명확히 전달을 해야지 본인의 추정 또는 뭐 들었던 말들을 종합해가지고 판단 예. 이런 걸로 할 것은 그럴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지금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둘 다 수감 중인데 그 구치된 수감소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굉장히 걱정이 없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저는 완전히 낭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태도를 보십시오. 지금 몇 차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걸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방어권을 좀 포기한 측면이 있고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국민들께 사죄드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고 법리적으로는 본인의 항변 기회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지 않은 거죠. 근데 김건희 씨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손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나는 몰랐다. 난 계엄과도 무관하다. 알았으면 그냥 이 부분을 말렸을 텐데.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지위에 있어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특히 김건희 씨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예. 이 부분도 좀 불필요한 얘기였다라고. 아니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각자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된 혐의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적용 혐의 자체는 무기거든요. 사형 또는 무기인데 무기를 감형한다 하더라도 실제 25년인가요?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은 현재 적용된 것들을 보면 그렇게 법정형이 높지가 않아요. 알선수재만 하더라도 5년 이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만약에 못 다투게 되면 그 혐의 자체가 뇌물로 공소장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혐의가 이제 그렇죠.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마치 공모해서
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면 뇌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형량이 되면 더 법정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예. 꼼꼼히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대표님, 후하신 거 관련해서도 전에 사과하셨나요? 마이크에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말씀이시죠. 아까 공개 사과 얘기하시면 좀 어떤 마음에서 말씀을 좀 하셨던 거예요? 말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무슨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기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예, 이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여야 간에 합의를 했던 3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무산이 됐고 이 과정에서 여당 내 투톱,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갈등이 이제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눈도 피하고 식사 자리도 피하고 했다가 오늘 이제 보셨죠? SNS에 일단 입장을 짧게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좀 갈등이 풀린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갈등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이 갈등이 계속되면은 결국은 정청래 당대표에게도 마이너스, 그리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도 마이너스, 네. 그리고 또 당에도 마이너스,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마이너스, 또 예.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이제 서로들 수습하고 네. 또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당장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부득이 소치다라고 수습에 나섰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 타협과 협치는 필요하지만은 야합은 안 된다라면서 확실히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오늘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크게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된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군요. 하필 두 사람이 갈등이 노출이 된 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되는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 날에 하필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좀 충돌하는 장면이 보였다는 것. 이 부분에서는 여당에서 조금 씁쓸할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누구한테 있다고 보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사건의 좀 본질을 봐야 되는데요. 예.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라기보다는 예. 이 사건의 본질은 대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떠한 대야 관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라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협치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예. 물론 기본적으로 내란 종식의 기조를 끝까지 가져가야 되겠죠. 예.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국민 통합과 협치를 얘기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또 좀 야당에게 양보 좀 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협치의 시동을 걸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 3대 특검법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좀 수위를 야당에게 낮춰서 양보해주고 대신 야당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 정부 조직 개편안, 구체적으로 이제 금융감독위 신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낫다 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진실 공방, 네. 과연 정청래 대표에게 보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냐 아니면 또 했느냐
라는 그런 문제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에 이 시스템상 충분히 원내대표가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네. 협의를 했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당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왜 당대표는 몰랐던 일이다, 지도부와 협의되지 않았다 하면서 왜 다시 협상을 하라고 지시를 내린 건가요?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정청래 대표가 거짓말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큰 틀에서는 다 보고가 됐고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한 땀 한 땀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 후폭풍, 이 역풍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좀 수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당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좀 협치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들이 무슨 내란당과 협치냐라고 반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수습하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뭐 수습의 행보를 보였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모든 책임이 이제 옮겨가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부득이 소치다라고 본인이 사과를 하고 이런 이제 일련의 행동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기껏 해가지고 다 여당과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가 돼버리고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뭐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만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합의를 한 상태가 발표가 됐죠. 그런데 14시간 이후에 그것이 도로 원위치로 파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김병기 원내대표만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고 국민의힘, 제1야당 또 나아가서는 국민들께 전체가 다 뒤통수를 맞은 그 셈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런 여의도 정치나 국회 속성을 조금 아는 분들은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내대표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바로 안기부, 지금 국정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보고에 살고 보고에 죽는 국가 기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는 아마 저분이 체질화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중요한 것을 당대표와 대통령실에 보고를 안 할 리는 제가 보기에도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럼 이런 그 사안이 벌어졌을까? 아마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을 받게 되는데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을 받기 전에 먼저 합의문을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정청래 또 의원들이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뭔가 본인이 공을 세우려고 하나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기간을 연장을 못하게 지금 여야 딜을 한다. 이거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기간 연장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년이 또 어떤 해입니까? 지방선거 6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연결을 안 시킬래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기간 연장을 해서 지방선거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가 당연히 그것을 내는데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이건 아닐세라고 하는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정부 조직법과 딜을 한다. 정부 조직법은 당연히 민주당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된다 뿐이지 어차피 정무위와 기재위가 국민의힘 위원장이 있어도 이 정부조직법은 이재명 대통령 또 정청래 대표 의도대로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하필 딜을 정부조직법하고 하느냐라는 세부적인 강론에 가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바로 파기 지시가 내린 걸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당대표와도 얘기를 하고 대통령과도
얘기가 된 내용이라면 그게 맞다면 왜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했을지 일각에서는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성 지지층을 뭐 의식한 것이 아닌가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의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는 확실하게 내란 세력을 척결해서 내란을 종식하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강성 지지층은 내란 척결, 내란 종식이 지금 순조롭지 못하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일단 내란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진술을 거부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여전히 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뭐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이런 전한길 씨가 사실상 강력하게 손을 흔들어줘 가지고 이 장동혁 씨 구구 세력이라고 지금 인정받고 있는 이런 분이 또 나왔고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에서 하면서 노상원 수첩 얘기를 했어요. 노상원 수첩대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12.3 비상계엄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다면 자기도 고기밥이 됐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살돼서 고기밥이 됐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상원 수첩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이 얘기는 지금 뭐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여전히 12.3 비상계엄 실패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12.3 비상계엄 이 세력들이 다시 우리의 정치 권력을 쥐락펴락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이런 상황인데 확실하게 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충원해서 이걸 뿌리 뽑아야 되는데 재발을 방지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해주느냐라는 그런 반발 그리고 이런 반발의 강도를 사전에 민주당의 지도부가 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뭐 물론 지지층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야당과 합의를 한 거고 그 합의한 내용을 하루 만에 다시 없던 일로 해버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합의를 했는데 번복을 하느냐. 이것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잘못한 거죠. 그럼 왜 합의를 한 거를 번복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도 종식하고 그리고 또 협치도 시동을 걸려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지층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중도층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나 이런 협상과 합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가 번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야당이 워낙 지금 지리멸렬한 상황이니까 적당히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야당을 제가 볼 때는 요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강성 지지층 또 일반 국민들의 이 분노의 강도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계산에 넣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미스는 김병기 원내대표만 오롯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 정청래 대표도 저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걸 서로 누구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도부의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의 판단 미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보완만 이 사태를 보는 여의도에 흥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키워드가 안기부, 지금 이제 국정원인데요. 바로 이 원내대표가 안기부 출신인데 바로 올 2월 25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이 변론 심판의 종결이 있었죠. 그래서 탄핵소추위원으로 정청래 지금 현재의 이 당대표가 그 당시에 최후 진술을 합니다. 1988년 9월 어느 날 새벽 1시 을지로 어드매쯤에 있는 한 호텔로 내가 끌려갔다. 안기부가 불법 연행을 한 것이다. 내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욕조의 문을 닫아놓고 무려 4시간 동안 내가 불법 고문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최후 진술에 나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그 장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런 상황을 바로 이 당시에 88년 요 당시에 학생운동 지도부라든가 안기부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88년 9월에는 이런 그 시간이 절대 아니었다. 87년에 이미 민주화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헌법 체계가 이 가동이 되는 상황에서 안기부에서 대학생 한 명을 불법 연행을 하고 4시간 동안 고문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그 최후 진술 발언을 자기 본인이 안기부 출신이기 때문에 저거 참 예컨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부풀리기는 참 잘한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정청래 입장에서는 그만큼 안기부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안기부 출신의 원내대표에 대한 시선이 원래부터 좋지 않았다. 그 양측 갈등이 바로 이번에 이 여야의 갈등으로 터졌다. 그래서 지금 저녁 때 만나서 우리 풉시다라고 하니까 정청래가 사과하라고 그래. 예. 정청래 대표도 아니죠. 아예 그냥 감정적으로 정청래가 사과하라고 그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들이 쭉 퍼즐이 맞춰지는 바로 시발점이 최후 진술에 그대로 녹아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 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립니다. 예, 뭐 두 사람의 갈등 이면에는 이제 원래 관계가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부터 약간 좀 갈등에 대한 몇몇 조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두 사람은 라인상으로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계 라인입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했고 예.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긴밀하게 소통을 한 그런 사이. 그리고 또 당대표가 아니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 때도 결국 서영교 후보를 누르고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재명의 명심이다라는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의 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박찬대 후보를 눌렀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독자적인 힘으로 본인이 당선됐기 때문에 정청래 라인 그리고 또 김병기 대표 라인이 서로 다르다. 두 분 다 친명 아니었어요? 친명 대 친명 아니었습니까? 지난 이제 전당대회도 친명에도 지금 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더 이제 있죠. 세분화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보궐선거로 당대표가 됐지만 다음에 또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또 연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대권을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플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독자 노선의 깃발을 분명히 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하고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뭐 여의도 정가에 뭐 이른바 루머 만담 수준을 마치 정설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게 일단 정청래 대표는 실제로 학생 운동을 했고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 본인이 최후 진술에서 뭐 안기부에 끌려가서 뭐 4시간 동안 고문을 받았다.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이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마치 정설처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 자체를 마치 정설처럼 아니면 정설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보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설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려고 단정을 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 두 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조짐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정설이 아니고 정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을 할 때 뭐 발표를 누가 하냐, 뭐 양보할게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교섭단체 원내대표 교섭단체 죄송합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원내대표가 먼저 좀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신경전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리거든요. 네, 그건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이제 신경전의 문제고. 두 사람의 갈등 관계의 근거를 찾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한 건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 같은 경우는 통상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가 서로 절충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교대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민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내가 절충해서 양해를 해서 양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우 지엽적인 문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질은 어떻게 하면
내란 척결, 내란 족식도 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협치 네. 그리고 국민통합도 하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의 어떤 뭐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예. 나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3대 특검법은 수정안이 이제 원안대로 거의 사실상 원안대로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규탄대회에 나서게 됐는데 네. 어떻게 장외로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뭐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국회에서 본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하고요. 예. 끝나자마자 바로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또 했습니다. 저도 청주의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2개 다 참석을 했는데요. 네. 상당히 이제 숫자가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규탄 대회를 하는데 점점 이 열기라든가 이거는 참석해 본 분들이 정확히 알 겁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끝나지가 않고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여야의 그 강경 대치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의석 분포로 보면은 이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네. 협치를 요구를 한다 손치더라도 지금 저와 같이 이미 합의한 사안조차도 14시간 만에 뒤집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당 정치, 국회 의정 활동을 송두리째 이걸 짓밟는 그런 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화면은 바로 대통령실 앞에 규탄 대회인데요. 지금 여기서 끝나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장외 국회가 아닌 뭐 여의도라든가 이런 데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 장외 투쟁 외에는 지금 이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이제라도 지금 대치 국면에서 협치가 도대체 어떤 것이 협치인지를 한번 심사숙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로는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를 이렇게 손을 끌어당기면서 악수부터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여당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더 많이 양보를 하시고 원래 그 여당 할 때 그 여자가 줄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 협치의 물꼬는 어디에서 먼저 타야 될지는 네. 이미 자명하게 답이 나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글쎄요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좋아서 장애 투쟁을 지금 그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태의 그런 그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대통령이 중간에 있었습니다만 여야 대표가 그렇게 손을 맞잡은 그날이 지금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야당과의 협치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야당과의 협치는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여야가 분명히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여와 야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대통령은 이제 많이 가진 여당이 양보를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론적으로 저는 뭐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또 정치 정상화 또 협치를 위해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하고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가진 여당이 좀 양보해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맞는 태도다. 예. 어른스러운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협치에 있어서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대목은 지금 내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성, 사과를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옹호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12.3 비상계엄 내란은 잘못됐습니다. 국민들께 정말로 반성합니다. 우리도 더 이상 내란을 옹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네. 민주당에서 일방 드라이브를 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악수를 안 할 명분도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망언,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죠. 그런 망언을 국민의힘 지금 원내 사령탑이 뱉었고 또 그런 부분이 뭐 그런 다더라가 아니고 예. 동영상으로 포착이 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정치가 정상화되기 굉장히 어려운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예. 당장 민생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된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 내란 극복, 내란 종식은 여야가 없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에 적극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징계 절차에 징계안을 냈죠. 네. 국민의힘에서도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거죠. 뭐 올바른 그 발언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치열하게 여야가 대치한 상태에서 사실은 저 국회 본회의에서 뭐 교섭단체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책 질의라든가 이런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이 의원 그 석에서 나오는 그 발언 이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거친 용어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당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현역 대통령이 이 국회에 연설을 하러 갔을 때 아예 외면을 하고 악수를 청해도 받질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그 의정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의 제발 그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누가 저게 아주 말 잘했다, 올바른 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현재 여야의 아주 이 치열한 대치 상태에 감안을 할 때 그것은 서로에게 대한 누워서 침 뱉기식이다. 뭐 징계위원회가 지금 통과가 돼서 의원직 제명이니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그렇게 가능성은 높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점점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든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 잠깐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당내에서 성비위 파문이 불거졌던 조국혁신당에서 결국에는 이제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국 비대위원장의 복귀 시점이 꽤 빨라지게 된 건데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적임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차례 의총 끝에 결국은 조국 전 대표로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당무위에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내부에서 뭐 1차 같은 경우는 6대6 이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다. 일단 뭐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은 뭐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조국 전 대표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에도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라는 이제 그런 이유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이 백척간두에 올라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8.15 특사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공정하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있었고 지금 이제 강미정 전 대변인 이 성비 사건 처리에서도 과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본인이 잘 처리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조국 혁신당 당명 자체가 이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외에 다른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와도 그분의 의사가 그분 뜻이겠느냐, 바로 뒤에 조국 전 대표의 뜻이다라는 것은 자명해 보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원래 11월 달에 전당대회로 대표로 복귀를 하려고 했던 일정이죠. 2달 앞당겨서 비대위원장으로 했는데요. 글쎄요, 조국 혁신당은 아마 가면 갈수록 입지가 좁아질 것입니다. 지금 12석의 조국 혁신당이 3석의 개혁신당보다도 여론조사에 뒤지고 있는 그런 그 조사가 여러 개 나오고 있는 현실로 봐서요. 이 조국 전 대표가 얼마나 지금 이 코너에 몰렸느냐. 바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 이것을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당은 심사와 절차가 있지만 탈당은요. 탈당은 본인이 탈당하겠다 하면 그걸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회유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바로 조국 혁신당의 현 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번 성비위 사건으로 일단 조기 등판을 하게 됐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이번 좀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